제가 이제 이번 주에 체육대회가 있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활동들이 위축되고 많이 실행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학교도 교육 과정을 그 코로나 이전의 것을 조금씩 정상화시켜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 그러니까 목표가 뭘까요? 목표가 아이들의 체력 증진. 네, 체력 향상도 있고 뭐 즐겁게 예? 단합. 예? 단합. 네, 단합 좋아요. 반별 단합도 맞아요. 큰 겁니다. 그죠? 반별 단합하고 체력 향상하고 또 애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럼 목표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 체육대회를 한다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은 우린 또 뭘 정해야 될까요? 뭘 해야 할까? 맞아요. 뭘 해야 될까? 이 뭘 해야 될까? 이게 뭐냐면은 이 과제에 해당돼요. 과제. 학습 과제. 수업에 쓰는 학습 과제죠.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선생님들끼리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체육 활동을 할 건데 반별 대항으로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반별 대항으로 단합을 위해 가지고 또 좀 재미를 위해 가지고. 그래서 뭘 선택했냐면은 피구 있죠, 피구. 안전하게 피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피구하고. 그런데 이제 총 7개 반이니까 리그전으로 하니까 경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리그전 경기에다가 저거 있죠, 저거 거기서 등위를 뽑아가지고 MVP죠, 그죠? 최종전부죠. 그래가지고 4팀 뽑아가지고 준결승, 결승까지 하니까 경기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시간 계획을 세워보니까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풀로 다 해야 돼, 이제.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거면 확실하게 피고하고, 그리고 오후에 운동회니까 달리기를 하자. 달리기를 하는데 반별로 그냥 운동회 기분 내기 위해서 다는 못 돼요, 애들이. 그죠? 다는 못 되니까 릴레이를 한번 뛰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겠죠. 피구 규칙은 어떻게 할 거고, 경기 진행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릴레이를 할 때 선수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역할 같은 막 준다고.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많이 정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운동회에 있어 가지고 과제를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전략까지 형성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앞 시간에 뭐랬냐면은 목표 있죠. 네. 행동적 교육활동 목표, 행동적 교수 목표에 진술했는데, 이 목표를 진술하고 나면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과제를 갖다 설정을 해야 돼요. 이 과제라는 것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얘기할 겁니다. 교수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가르쳐야 할 모든 종류의 지식이나 기능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과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수업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과제 분석이고, 이 과제 분석은요, 우선은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습 목표를 분석해야 될 거예요.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하위 기능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하위 기능들 이런 것들도 분석해 가지고 사전 전시학습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참고하고 그런 기능들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분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나눗셈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죠? 나눗셈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곱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하위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 분석하는 건데요. 이 과제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수업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분석법들이잖아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들은 뭐냐면요. 이 과제 분석에서 이 과제는 어떤 유형이다. 그리고 어떤 요소이다. 어떤 영역이다. 이런 것을 분석하는 그런 모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요. 우선 과제 분석의 과정들은 첫 번째 이제 학습을 해야 하는 과제를 기술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학습에 요구되는 다양한 행동을 세목화하고요. 이렇게 세목화된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들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업 전체적인 환경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교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분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수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이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목표가 달성되었느냐 달성되지 않았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준거를 개발하는 것까지가 이제 과제 분석의 과정입니다. 수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 확인해 볼게요. 제일 먼저 수업의 도입이 있겠죠. 도입. 도입에서는 보통 일어나는 게 전시학습 3주 또는 동기유발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은 학습 목표를 진술시켜줘요, 애들한테. 이런 그 집중, 그러니까 동기유발이나 전시학습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이것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안내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수업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될 활동들, 활동 1, 활동 2, 활동 3 이런 활동들 있죠. 이런 활동들을 실시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다 하고 나면은 정리나 마무리하겠죠, 그죠? 정리나 또는 이제 요약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 차시 안내 이런 식으로 보통 수업이 요즘 많이 이루어집니다. 과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습 목표가 나오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 있잖아요. 도입 부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활동 부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마무리 정리 부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 분석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제 분석이 교수 설계 시에 주는 도움을 보면요, 제일 먼저 성취 목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들을 구체화시킬 수가 있죠. 구체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서 이런 것을 성취하면 목표가 달성하는구나 하는 그런 성취 목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업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거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목표들 있죠. 불필요한 활동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전체적으로 정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목표를 제거시킬 수가 있고요. 또 수업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계열화되어 있는 수업, 조직화되어 있는 수업을 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학습과 과제의 효율성이 증가됩니다. 수업이 보면은 이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해서 이어져요. 도입부터 해가지고 학습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걸로 이제 활동이 이제 전개되고 학습 목표를 평가하는 걸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수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선 이 사전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시학습에서 배웠던 그런 기본이 되는 하위 기능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계열적 있는 내용들,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 이런 내용들을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업들이 이제 보면은 되게 논리적이고 계열적으로 수직되어 있는 그런 수업을 학습 과제 분석을 통해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학습자들은 학습할 수 있고 파지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웃겨지는 걸 파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학습에서 파지는 내가 확실하게 이거를 이해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파지라고 합니다. 그런 효율성을 증가시켜주는 게 이 과제 분석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개발 전문가라든지 연구원들은 과제 분석이 잘 되어 있으면은 의사소통하는데 되게 편리하겠죠. 어떤 활동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목표가 무엇인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 있어 가지고 교육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부적절한 수행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되게 좀 효율적인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 과제 분석입니다. 이게 말해가지고요, 우리가 요구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학습 목표가 나왔죠. 학습 목표가 나왔으면은 요구 분석을 통해서 학습 목표가 나왔으면은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과제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 학자들이
지금부터 과제 분석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교수 목표 분석이나 과제 분석에 대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도 볼 건데요. 이 과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학습 목표에도.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 보면 문학적인 게 있고 또 어떤 속담 같은 거를 갖다가 이해하는 수업이 있고 활용하는 수업이 있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갖다가 이해하는 수업이 있고 구별하는 수업이 있고 뭐 정의하는 수업이 있고 여러 가지 수업이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 학자들은 어떤 과제를 분석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가 나왔을 때 이것은 어떤 형태의 유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로서 어떤 장점이냐면요. 국어 수업을 딱 할 때, 이 수업은 예를 들어가지고 블룸의 정의를 보면은요, 인지적인 영역에서 지식을 적용하는 수업이구나. 그러면 거기는 다른 건 필요 없겠죠, 그죠? 과제에 있어가지고 수업 자체가 지식을 익히고 적용하는 방법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과제가. 또 그리고 만약에 이 수업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도덕 수업이나 도덕하고 윤리 수업 그런 거 있죠. 그런 수업이라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행동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수업이구나. 그럼 수업 자체가 우리가 과제를 수행할 때, 과제를 분석할 때 그 중심으로 그죠. 어떤 활동에 대해 가지고 바르게 반응하는 걸 중심으로 수업을 기획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수업은 심동적 영역, 몸을 갖다가 활용하는 수업인데 이걸 보니까 수업에 있어가지고 숙련 동작 능력이 해당되는구나. 그럼 수업 자체가 그 훈련,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반복 솔달시키는 그런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우리가 계획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로 인해 가지고 수업의 전체적인 유형이라든지 형태 그런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수업은 어떤 영역의 수업입니다 해버리면은 정의적 영역에서 반응하기 위한 그 반응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그 수업을 갖다가 계획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설명 없이도 그냥 이런 수업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걸 개발하는 사람들도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심동적 영역이 있어가지고 동작적 의사소통을 하는 수업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업은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구나 의사소통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로 인해 가지고 수업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 이제 블룸부터 볼게요. 이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학습 과제의 유형을 나눕니다. 이 블룸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교육 과제 분석, 목표 분석에 있어가지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블룸. 쉽게 말해가지고 머리, 가슴, 몸 이렇게 생각하면 돼. 머리, 가슴, 몸. 인지적 영역은 머리고요. 그리고 정기적 영역은 가슴. 느끼는 거, 그죠? 그리고 행동적 영역은 몸으로 움직이는 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지적 영역에 해당되는 과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어. 맞아요. 국어. 또 수학. 수학 맞아요. 네. 과학도 맞아요. 그런데 또 두 개 영역에 다 걸쳐져 있는 그런 수업도 있습니다. 사회 같은 거 있죠. 사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인지적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영역 보면은 어떤 그 사회의 규범이라든지 가치가 이러가면 정기적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체육, 체육은 뭘까요? 심동적 영역이죠. 심동적 영역이고 또 이런 게 보면은 또 과목에 따라 가지고 이런 영역들이 다 달라집니다. 블룸은 이렇게 교육 목표를 인지적 영역, 정기적 영역, 심동적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인지적 영역에도 보면은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범위를 나눴는데요. 이 내용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우선 지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그죠. 사이버 강의실에 오면은 유인물 보면은 지식은 인지나 재생에 사용되는 아이디어, 사상 등을 기억해내는 행동이다. 쉽게 말해가지고 지식은요
그냥 사실을 기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대답하는 거.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입니다. 그게 이제 지식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는 거를 그냥 기억해가지고 바로 답할 수 있는 단답식 그런 지식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국어 같은 경우에 또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해살벌을 여든까지 간다 얘기를 했어요. 이 속담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릴 때 잘못 버렸으면 끝까지. 그렇게 들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 사람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렸을 때 나쁜 행동을 하는데 그 계속 놔둬버리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게 돼요. 그거는 다른 상황에 빗대어 가지고 설명한 거죠. 이거는 이제 이해한 거예요, 이해. 그리고 어떤 특별한 상황을 딱 보여주면서 이 상황에 적합한 속담은 무엇일까요? 적용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같은 영역이더라도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인지적 영역이 쉬운 것에서부터 고차원적인 것으로 이렇게 영역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해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내용에 대해 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뜻을 해석하고 그리고 번역하고 추론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라고 합니다. 적용은 특정 구체적 사태의 주상적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고요. 분석이라는 것은 자료 보면요, 이게 위계가 뚜렷하거나 아니면은 표시된 나이가 분명해지도록 구성 요소를 부분으로 나누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분석입니다. 그리고 종합이라는 것은요,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을 이제 종합이라고 하고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치화하고 관련된 건데요. 어떤 목적에 비추어 가지고 자료와 방법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이제 평가라고 합니다. 이 평가가 제일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쓰시오. 자기 가치를 갖다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인지적 영역이라도요, 이렇게 6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개념들을 교육 목표나 그 교수 목표로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식을 그냥 기억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정도까지 하는 게 되게 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구구단, 곱셈구구 쪽을 외워요, 그죠? 외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이해하고 이걸 적용하는 것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 있잖아요. 상황을 줘가지고 거기 이제 적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적용부터 거의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입력하다 보면은 이제 좀 복잡한 더 고차원적인 그런 영역의 내용을 가지고 학습 과제로 잡습니다. 다음으로 정의적 영역은요. 근데 그러면 예. 3 곱하기 3은 9다. 이것도 3 곱하기 3은 9다가 맞다는 건 평가 아니에요? 한국방의 그 평가라는 게 뭐냐면 가치화가 평가예요.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3 곱하기 3은 9다 이런 평가라기보다는 채점이죠, 그죠? 채점. 여기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밸류에이션 평가는요, 뭐냐면은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쉽게. 가치와 밸류가 뭐예요, 밸류? 가치죠. 이밸류에이션 가치를 판단하는 게 평가인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어떤 것에 대해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뭐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평가고요. 또 어떤 게 평가냐면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내리는 거 그런 것들이 평가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이나 평가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사회나, 그죠? 사회나 국어 이런 것에서는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뭐 질문 나왔으니까 문제가 구체적인 사례 좀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국어를
요거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방금 사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이야기. 근데 여기 보면은 학습 내용에 보면은 이야기를 얘기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인지죠, 그죠? 인지에서 내용을 어떤 내용에 대한 걸까요? 이거는 이해, 그죠? 어떻게 아니면 사실감 이해에 대한 부분, 지식 이해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있었습니다. 그냥 책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해 보세요. 이건 뭘까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그죠? 이해하고 좀 이제 다음 거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답이 있을까요? 이거는 지식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종합할 수 있어야 돼. 이걸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좀 더 나눠볼게요. 이런 거 있죠. 인물의 행동이라든지 자기네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이 뭐냐면 평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동네 사람들이 뭐 싸웠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은 자기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최고 높은 인지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거. 살지 못했을 때 그래서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간단하게 봤을 때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평가했죠, 그죠? 그건 답이 정해진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차원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창의적으로 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스스로가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나오기 위해 가지고는 앞에 있는 지식 있죠. 사실을 갖다 다 이해해야 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종합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지적 영역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 학습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서도 보면은 이 한 수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금 보여드렸듯이 지식 수준 있죠, 그죠? 지식 수준도 있었고 이해 수준도 있었고 적용 종합 분석하는 것도 있었고 평가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이 부분은 인지적 영역에서 평가 영역에 해당되는 되게 고차원적인 그런 학습 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면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거 좀 계속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계속 이제 연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물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정의적 영역인데 이 정의적 영역에는 주의, 반응, 가치와 조직화, 인격화의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각 요소들이 이 5개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숫자에 따라 가지고 5번으로 갈수록 더 높은 고차원의 그런 학습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우선 저희들이 어떤 사물을 갖다가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리 감각 등록기 있잖아요. 감각 등록기인 귀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죠? 인식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주의 안 하면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뭐가 있어? 고프로다. 주의를 기울였죠. 그죠? 그럼 이게 딱 감각 등록기로 딱 인식이 돼가지고 들어와요. 거기서부터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거 정의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이라든지 여러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내용들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주의가 딱 이루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이게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현상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존재를 인식을 해야 되만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라든지 어떤 사상에 대해 가지고 인식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단순화시키면은요, 우리가 길을 그냥 건너다니잖아요, 그렇죠? 길을 건너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건너갔어요.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왼쪽으로 건너지 말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건너는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전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 주의를 시켜줍니다. 왼쪽으로 다니지 말고 오른쪽으로 다녀라. 지금 보면 애들 계속 이제 우측 통행시키고 있는데 계속 이걸 가르쳐요 지금. 애들이 몰라가지고 오른쪽 왼쪽에도 막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주의예요. 오른쪽으로 다녀라. 오른쪽으로 다니자. 오른쪽으로 다녀야 합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다녀야 되는가? 하고 있지 않겠죠, 그죠? 실례로 보면 애들은 정말로 몰라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그냥 진짜 많아요. 제 흑역사 중에 한 개인데, 제 흑역사인데요. 어디 가서 소문 내지 마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잖아요. 4학년 때까지 화장실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하루는 이제 제가 집에 있다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어디서 냄새 난다면서 냄새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냄새를 막 찾아오더니만 제 손을 탁 잡더니만은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었어 안 씻었어?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 말.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 학교에서 선생님도 얘기를 안 해주셨고 아무도 제가 얘기했는지 제가 안 들었을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몰라가지고 손 씻어야 되냐니까 당연하지 들어오라 하면서 그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으로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이게 주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것에 대해 가지고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게 주의예요. 인식하게 되면 이제 인식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애들이 따를까요? 학생들이 따를까요? 안 따릅니다. 제가 맨날 오른쪽으로 다녀라 뛰지 마라 해도 애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르게 행동하는 반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정한 현상에 대해 가지고 그 행동 있죠. 우리가 얘기했던 변별 자극 있잖아요. 다르게 행동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응인데요. 뭐 묵종 반응, 자진 반응, 만족감 이런 게 있는데 묵종 반응은 뭘까요? 묵종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묵종 반응. 그리고 자진 반응은 그냥 스스로가 알고 이제 따르는 거고 만족감은 자기 그 행동하면서 만족하면서 이제 따르는 게 이제 그 반응의 종류입니다. 그럼 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자꾸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하게 되겠죠. 같이. 어떤 행동에 대해 가지고 남이 시키지 않더라도 일관적이고 안전성을 보이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남이 시키지 않더라도 오른쪽으로 다녀야겠죠. 애들이 길 같은 거를 건들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가치를 수용했다는 거죠. 이제 가치를 수용하고 그 행동에 대해 가지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들은 가치화되면은 이제 그 행동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일관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직화라는 게 있죠. 이 조직화라는 것은 여러 가치가 하나의 체계로 조직돼 가지고 그 가치들의 상호 관계를 결정하며 지배적인 가치와 동형되는 가치를 정하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행동으로 정의적인 게 조직화되는 거고요. 더 나가면 이제 인격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그냥 나의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정의적 영역인데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정의적 영역의 내용을 주의하고 반응하고 가치하고 조직하고 인격하는 하나의 이렇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디까지 도달하는지는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알아도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을 봤을 때 정의적 영역에 대한 수업이다. 그럼 이건 어떤 수업일까? 이거는 그냥 주의를 갖게 하는 수업이구나, 반응을 하게 하는 수업이구나, 가치화시키는 수업이구나, 조직하는 수업이구나, 인격 영역까지 이렇게 보는 수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학습 과제의 영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고요. 다음은 심동적 영역인데요. 이 심동적 영역이라는 것은 몸이라고 하죠. 몸으로 행동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은 반사 동작, 기본 동작, 지각 능력, 신체 능력, 숙련 동작, 동작적 의사소통까지 6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선 반사 동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극에 반응한다든지 기본적인 움직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누구나 하는 그런 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반사 동작이 될 거고요. 다음으로 기본 동작은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단순 동작 있죠. 걷기, 뛰기, 아니면 팔을 움직이기. 크게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동작이 기본 동작이 됩니다. 이런 기본 동작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동적 능력이 될 거고요. 지각 능력이라는 것은 특징 보면 특정 신호하고 이 행동이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변의 자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호를 받아들여가지고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각 동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지각하고 신호를 지각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동하는 게 이 지각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수신호 있죠. 수신호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야구공을 보고 잡아야 되겠다 지각하죠. 그걸 보고 환경을 보고 잡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지각 운동이고요. 또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뭐 균형 잡는다든지 아니면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각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각과 그러니까 판단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죠, 그죠? 기본적인 움직임이고, 이거는 판단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지각 능력입니다. 다음으로 신체 능력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동작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달리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달리기를 다 할 수가 있는데, 빨리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달리기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고3 때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는 동네를 매일 뛰었어요. 매일 뛰고 대학교 가서도 이제 우리가 사는 집 근처에 운동장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달렸는데 결과는 이제 나중에 달리기를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단거리 말고 단거리 잘하게 됐는데 이런 기본 능력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계속 반복된 숙달된 훈련을 하면은 신체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계는 있어요, 사람마다. 한계는 있지만 이렇게 숙련 동작을 통해 가지고 필수적인 기간에 기본적인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신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숙련 동작은요, 기본 동작을 발달시키는 게 이제 신체 능력이라 했죠. 그런데 이 숙련 동작은 기본적인 동작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동작은 아니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배드민턴이죠, 배드민턴을 하는데 배드민턴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한 공 끝까지 봐야 되겠죠. 기본이죠, 그죠? 그리고 또 정확한 동작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채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 처음 보면 사람들이 보면 배드민턴 채가 이래 잡거든요. 보통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채를 이렇게 들어요. 아시죠? 면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면 정확한 동작을 통해 가지고 숙련하면 이제 이런 능력이 나오죠. 또 장애물 달리기라든지 그리고 무거운 물건 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거운 물건 들기 아니라 운동, 체조 그런 거 있죠. 복잡한 거. 분명히 정확한 동작을 익힘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숙련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프도 그럴 거고, 배구, 배드민턴, 축구 같은 거 있죠. 축구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뭐 드리블 기술이라든지 뭐 슈팅할 때 뭐 자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배우지 않으면은 기능이 향상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숙련을 통해 가지고 복잡한 동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숙련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동작적 의사소통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동작적 의사소통은 앞에 거하고 조금 다르게 좀 창의적인 거 있죠. 뭐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시험을 치는데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머리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잘 봐라 이렇게 한 번 때리면 1번이고 2번 때리면 2번이고 이렇게 3번 때리면 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리고 보면 이렇게 손가락을 하는데
1, 2, 3, 4,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20,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30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뭘까요? 자기들끼리 컨닝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컨닝하려고 뭐 그런 친구들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동작적 의사소통입니다. 동작 하나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 정확한 의미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리고 또 야구 선수들 있죠. 야구 선수들 중에도 투수하고 포수하고 서로 사인 주고 받는 거. 그런 것도 동작적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고요. 심판의 수신호 있죠. 그런 것도 동작적 의사소통입니다. 이번에 피구 심판을 갖다가 제가 보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피구 심판을 총 8번을 봤는데 8경기 심판을 봤는데 한 경기당 격수이니까 16판이죠. 그죠? 피구 16판. 그걸 한 판에 7분. 얼마죠 그러면? 심판을 봤는데 나중에 목이 아파서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호락을 가지고 얘들아 한 번은 아웃, 두 번은 뭔가 파울이다. 그리고 나서 파울 되면 헷갈리니까 라인을 밟았을 때는 삑삑 하고 제가 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만약에 공이 이쪽 공이다. 나가서 이쪽 공이면 안쪽 공이다. 삑삑 하고 트랙을 가르치고 이쪽으로 주라.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시작할 때는 삑 길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공격이고 삑 하면 이쪽에서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작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 편했겠죠. 그죠? 이런 것도 뭐냐면은 이제 동작적 의사소통이 됩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이제 손이라든지 이런 동작을 통해 가지고 의사가 전달이 됩니다. 또 크게 보면은 체조 있죠. 체조, 리듬 체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떤 그 주제를 감정 같은 걸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기에 동작적 의사소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블록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학습과제 분류해서 세 가지 영역, 인지적 영역, 정리적 영역, 행동적 영역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역에도 보면 각각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위 요소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수업의 학습 과제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보니까 어떤 주제를 갖다가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무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그건 어떤 영역에 해당될까요? 동작적 의사소통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른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이 수업은 전체적으로 동작적 의사소통의 영역을 이제 우리가 수업의 과제를 삼을 겁니다. 해버리면은 다른 말 필요 없이도 어떤 수업이구나 대충이겠다. 우리가 분석이 되죠. 그죠? 어떤 효율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분석 방법 알면은 우리가 특징 짓는데 되게 크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래가 안 된 거 아닌가? 예. 인지적 영역과 정작 영역은 1분부터 순서대로 해야지 마지막 평가하고 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아니요, 그러면 이게 나이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단계가 없더라도 나이가 좀 든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측 통행하세요. 뭐 주의하고 반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아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연령에 따라 가지고 또는 지능 수능에 따라 가지고 이런 어떤 과제를 선택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는 보면 뭐 조직 하나 인기파 쪽으로 가겠죠. 그죠? 앞에 있는 거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아는 내용들에 대해 학습가 될 필요 없고 다시 조직화시키고 인기화시키고 또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도 어린 지능 수준이 낮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식 이해가 들어가야 돼요.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문학의 구조가 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보면 문학 작품을 읽고 뭐 종합하거나 평가하는 정도로 하겠죠. 그죠? 이 문학의 느낌이 뭐 어땠냐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고 그리고 내가 이 문학을 읽고 나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죠? 영화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고 나도 여러분들이 만행하는 활동들은 인지적 영역에서 영화를 이해하고 막 그런 것보다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영화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종합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영화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서로 그죠? 그 영화 어땠어?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 영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해가 안 돼. 뭐 그런 영화도 있죠. 그런 영화는 왜 그럴까요? 요번에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인가 영화 나왔잖아요. 그 툽니까 그게? 네. 그걸 하는 사람들 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뭐 마블에 있는 무슨 영화 시리즈 있잖아요. 그걸 다 보고 해야 돼 이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봤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중하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어떤 것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영역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인력 수준에 따라 가지고 지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영역을 적용하느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수업을 하는데 기본적인 동작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에 따라 가지고 또 숙련적인 동작을 하더라도 그 수준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이제 간해의 학습 목표별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해의 내용들은요, 보면은 블룸의 내용하고 되게 좀 중복되는 그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간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크게 나눠놨는데 블룸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영역보다 인지적 영역이죠. 인지적 영역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놓은 그런 특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선요, 이 간해에 언어 정보 부분이 있고, 지적 기능이 있고, 인지 전략, 태도, 운동 기능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학습 과제를 분석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언어 정보 기능은 우리가 봤을 때 블룸의 인지적 능력 있죠. 인지적 능력에서 사실을 기억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식. 이게 뭐 그쪽 부분에 좀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단편적인 사실이나 명제를 다루는 것은 이거는 학습 과제에서 어느 정보를 다루는 그런 과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지적 기능은요, 조금 이제 그 단편적인 사실보다 좀 벗어나가지고 좀 올라가가지고 변별, 개념, 원리, 문제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변별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개념 있죠. 그 속성을 통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이걸 갖다 구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개념 간의 이런 속성을 구별해 가지고 그 차이점에 주목해 가지고 식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변별이라고 합니다. 무엇인 것은 무엇은 아닌 것은 수학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 있죠. 한번 볼까요? 변별 능력이 어떤 식이 되냐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걸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좀 구별하는 거. 이거 삼각형 모양이고 사각형 모양이고 오각형 모양이다. 이렇게 밑면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구별하죠, 그죠? 네. 속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삼각기둥이고 사각기둥이고 오각기둥이다. 이렇게 서로 구별하고 나중에 차이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아닌 것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결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 변별보다 개념은 조금 상이의 원리입니다. 상이의 원리인데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간의 그냥 공통적인 속성이 있죠. 속성을 통해 가지고 사물을 분류하는 능력 또는 개념을 공통점에 주목해 가지고 개념을 갖다 분류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주제들이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강아지 있죠, 강아지. 개념에 대해서 이제 구분한다면 강아지를 제일 먼저 어릴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강아지. 애들, 아기들, 말 이제 시작한 애들이 강아지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멍멍이라고 그래요. 멍멍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어른들이 멍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동물들이 멍멍이구나 해가지고 멍멍 그래요. 그런데 점점 보면 애들이 그 공통점에 따라 가지고 변별을 하기 시작해요. 이건 멍멍이다, 멍멍이 아니다 이런 걸 구분합니다. 조금 있어 보면은 처음에는 닭도 멍멍이고 고양이도 멍멍이고 모든 동물이 멍멍인데 나중에는 이제 보면은 닭하고 뭐 이런 비둘기나 새 같은 경우는 멍멍이라네요. 고양이, 개, 소 이런 것들 멍멍이라 그럽니다. 다리가 4개 있는 곤충들 이런 거 멍멍이라고 하거든요. 털이 있는 것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점점점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소는 너무 크고 좀 이상하니까 멍멍이 아니고 고양이는 야옹야옹 웃고 그죠. 꼬리가 펴고 막 높은 데 올라가고 뭐 그렇잖아요. 작고 그래도 이것도 멍멍이구나 아니구나 하다가 나중에는 강아지 사람하고 뭐 좋아서 꼬리 흔들고 막
막 그런 게 있죠. 그 멍멍이라고 딱 구분해요. 변별의 능력들이 이렇게 점차 이렇게 능력이 이제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특정 속성 있죠. 속성을 확실하게 이렇게 공통점끼리 묶어가지고 구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개념이 형성됐다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은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들은 학습에서 어떤 경우 사용되냐면은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무엇에 해당되는 것은,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다음 그 과학적 상황 속에서 연소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합니다. 연소 특징을 보면은 빛과 열을 내면서 물질이 산소와 만나서 타는 현상을 연소라고 해요. 그래서 연소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면서 나타내는 게 뭐 모닥불, 촛불, 형광등, 전기난로 막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럼 애들은 변별을 통해 가지고 개념을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변별이라는 것은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죠? 그런데 확실하게 되면 이제 개념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적 능력에서도 변별하고 이제 개념을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 원리라는 것은 법칙들이 두 개 이상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사회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개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어떤 그 사회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이나 규칙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 수요라는 개념과 공급이라는 개념이 합쳐져 가지고 서로의 이런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형성하죠, 그죠? 그걸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원리라고 합니다. 개념에서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의 개념을 다뤘다면 두 개 이상의 개념을 다룹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지적 기능이고요. 다음으로 문제 해결은요.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런 원리들을 활용해가지고 특정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 해결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지적 기능이 점차 고차원적인 그런 내용을 그래서 변별, 개념, 원리, 문제 해결 이런 지적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관해는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지 전략인데요. 인지 전략이라는 것은 기억, 사고, 학습하는 방법이나 기법에 관한 기능들을 이제 인지 전략이라고 했고요.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죠? 인지 전략은. 그리고 태도라고 하는 것은 블룸의 어떤 능력과 이제 비슷한 걸까요? 태도. 정의적 능력. 맞아요. 정의적 능력. 정의적 능력과 이렇게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마음 상태, 무엇을 선택하는 경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태도죠. 이 태도를 다루는 그런 학습 과제도 있을 거고요. 또 운동 기능이 있습니다. 이 운동 기능은 앞에 블룸이 얘기했던 동작적으로 좀 빼고요. 이 앞에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이 이제 운동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해는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 태도, 운동 기능 5가지 영역으로 학습 과제를 설명을 했어요. 다음은 이제 메릴인데요. 메릴은 우리 교재에서는 다음 장에 아마 나올 거예요. 다음 장에 나오는데 앞에서 좀 같이 다룰게요. 메릴도 보면은요 이제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학습에서 다루는 과제를 수행 차원과 내용 차원도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행 차원에서는 기억, 활용, 발견, 내용 차원에서는 학습의 내용입니다. 사실, 개념, 절차, 원리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수행 차원에서 보면은 기억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 거죠, 그죠? 알고, 듣고, 사실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학습의 방법, 수행이 이제 그런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활용은 우리가 알고 있거나 기억했던 걸 실제로 수행해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고요. 발견이라는 것은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겠죠, 그죠? 발견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이제 떠나가지고 다른 상황에서도 이걸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학습에 있어가지고 학습했던 거를 변이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 차원에서는요, 우리가 학습에 있어가지고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에 관련된 거, 개념에 관련된 거, 절차에 관련된 거, 원리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학습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표를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권은 여기 좀 하고 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실, 개념, 절차, 원리에서 기억, 활용, 발견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 위에서부터 기억, 활용, 발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크게 상당한 부분이다 위치는. 같이 한번 좀 볼게요. 교재 내용 가지고.
문제 몇 쪽에 있냐면은 161쪽에 있습니다. 161쪽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개념 절차 원리 활용 기억하기 활용하기 발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사실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거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실은 절대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거는 발견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 사실을 활용하는 건 없죠. 그죠? 서울에 대한 거는 그냥 우리가 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참 있어요. 학자들이. 그죠? 학자들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 연구를 통해 가지고 검증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빛 있잖아요. 빛을 갖다가 엄청나게 가속고 뭐 늦게 있잖아요. 가지고 움직임 같은 거 뭐 그런 거 막 찍은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 안에서 발견하고 이걸 활용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냥 단순히 여기 빈 거를 이건 사실 이게 여기 빈게 사실인데 예. 이거를 이제 발견한 것만으로 이게 사실을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수업 시간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수업 시간에.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수업 시간에 사실을 발견한다. 발견하신 분 있어요? 중력. 그죠? 근데 그걸 갖다 사실이라는 걸 갖다 검증해가지고 엄청나게 검증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의 내용으로서 그죠? 사실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연구는 할 수 있겠죠. 연구라든지 그런 걸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실을 갖다 발견하고 활용해라. 학습자한테 봐라. 중력을 한번 이용해봐.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학습의 주제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거. 엄청난 연구의 주제로서는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학습자 입장에서 이걸 갖다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메릴은 뭐라고 했냐면요. 사실의 발견이나 활용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수행 내용 그 행렬표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은 수업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을 발견하는 거, 사실을 활용하는 거,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수업에 있어가지고 내용으로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그렇지 똑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실적인 모습, 메릴이 얘기한 거 현실적으로 했더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상황에도 적용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교재 보면은 고려를 창건한 사람은 왕건이다. 이거는 그냥 사실이죠, 그죠? 왕건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이름으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있어가지고 학습 과제로 사실을 기억하는 과제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또 이제 개념에 대한 걸 볼게요. 개념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공통된 속성이 있잖아요. 그 변별함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수업이 시작되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 수업에 있어 가지고 그 수업에 뭐죠? 쉽고 어려운, 단순하고 복잡한 이건 뭐라 했죠? 계열이라고 했죠. 그게 계열성. 계열성을 생각한다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려면 기억하고 활용하고 발견하는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수업은 수업 기억하고 활용하고 발견하는 계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 수업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어릴 때 현미경을 조작하는 단계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그죠? 말할 수 있다 배웠습니다. 발견하려는 기억 쪽으로 볼게요. 발견하려는 기억. 기억, 활용, 발견. 이렇게 볼게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단계를 말할 수 있다. 뭐냐면 그냥 배운 거죠. 그죠? 배워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것까지 한번 했어요. 수업을. 그러면은 이 수업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다른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절차를 활용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나 활용하는 것은 다른 단계에서도 계속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계열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계열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수업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학습 과제가 절차를 활용하는 수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머리카락의 모양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를 활용하는 수업의 과제가 되겠죠. 그죠? 거기서는 이제 앞에 다 배웠기 때문에 전치에 그냥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그 학습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걸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과제를 갖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개념을 볼게요. 개념을 기억하는 거는 환경오염의 개념을 말할 수 있다. 개념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죠? 환경오염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것을 환경오염이라고 한다. 그죠? 개념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에 대해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게 보면은 개념을 활용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개념을 활용하는 수업의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나아가지고 개념을 발견하는 건 뭐냐면은 이 발견이라는 걸 말씀드렸듯이 다른 상황에서, 그죠? 다른 상황에서 이 앞에서 학습했던 이런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개념의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찾을 수가 있다. 조금 활용을 넓혔죠, 그죠? 그래서 개념을 그냥 기억하고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발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으로요. 절차라는 걸 보시면은 이제 절차는 어떤 걸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알게 되면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활용은 현미경을 조작하여 관찰할 수 있다. 아메바세포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 앞에서 배웠던 거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내용은 구체화시키고 나서 다른 데 가서 이제 이 수업 상황 말고 다른 데에 가서 이제 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을 전이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리에서는요. 여기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 가지고 그냥 배우는 거. 그래서 기억하는 수업이 이제 원리를 기억하는 수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빗변의 길이를 계산합니다. 이런 것들은 원리를 활용하는 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삼각형의 여러 가지 속성을 발견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빗면은 그냥 어떤 삼각형이 있다. A, B, C 있으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 그죠?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이런 특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성을 찾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수업 상황보다 또 확대시켰죠, 그죠? 전이시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릴은 내용 차원에서 보면 이제 사실을 기억하고 활용하고 발견하는 과제, 그죠? 여기서 이 두 개는 안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수업을 딱 봤을 때, 이 수업은 개념을 활용하는 과제로 되어 있는 수업이구나. 이 수업은 아니면은 이런 수업을 해야 되는 거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딱 정의할 수가 있어요, 수업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요즘 제가 속담 수업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저께는 무슨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했냐면은 애들한테 속담이죠, 속담. 애들 속담을 생각보다 너무 모르더라고요. 제가 항상 했던 게 애들이 아는 속담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속담을 다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적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반에 이제 발표가 어떻게 있냐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발표를 했는데 딴 애들이 똑같은 걸 해가지고 나도 하면은 그 애도 1점이고 나도 1점이에요. 그런데 딴 애들이 발표 안 하고 나만 발표했잖아요. 그건 2점이에요. 어떻게 아시겠죠, 그죠? 그런 수업을 했고 그냥 아무도 딱 2점, 있다, 1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어떤 애 한 명이 마지막에 딱 속담을 발표했는데 까마귀가 고기를 먹는다. 이게 뭐 이런 속담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있어요. 뭐 그래요. 뭐였을까요? 까마귀 고기 먹었나? 예, 까마귀 고기를 먹으냐는 까마귀가 고기를 먹는다라고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속담이 이거라게 맞아요 그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속담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뭐냐면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부모에서 이제 속담하는 강의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 짧은 거 한번 볼게요.
수원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친구에게 달리기를 배웠지. 그래, 치타. 이름은 잠보야. 안식! 출발하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달리다니 오늘 나다는 달리기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나다가 그만 실수를 했어. 이런 걸로 보여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속담이 사용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렇게 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그 애들 속담을 갖다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속담의 개념. 원리는 아니고 절차는 아니고 속담은 그냥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있는 거니까 속담은 뭐로 봐야 될까요? 사실로 봐야 될까요?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안 갈리네요, 저도. 개념. 개념, 사실. 근데 보면은 속담은 우리가 발견하고 활용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념에 해당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의 예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그죠? 제시한 게 아니고 애들 활동한 게 아니고 봤기 때문에 그죠? 보는 수업을 했기 때문에 개념을 기억하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 애들한테 여러 가지 속담의 예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시해 보세요 있으면 무슨 수업일까요? 이거는 개념을 활용하는 수업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학에 있어 가지고도 만약에 비 있죠, 비와 비율로 나타내는 그 수업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수업을 했냐면 비와 비율에서 비율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데 문제 있습니까? 네, 그렇죠. 앞에서 막 그러시면 저 당황해요. 치프라고 얘기했나?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네. 여기도 이제 애들한테 제일 먼저 수업하는 게 보면은 비율의 뜻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비율이라는 것,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애들한테 비율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원리를 기억시키는 수업이죠, 그죠? 원리를 기억시키는 학습 과제예요, 이거는. 그죠? 원리를 기억시키는 학습 과제고, 그리고 이제 학습 과제도 보면은 기억시키는 것도 있고, 활용하는 것도 있고, 발견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쓸 수도 있어요, 한 수업 안에.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애들한테 가로 세로가 있는데, 기준량과 비교하는 모양은 무엇이고, 여기서 이제 이가 하나 들어 있죠, 그죠? 이거 보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앞에 보면 그림 있잖아요, 그림. 이 두 개, 가로와 세로에 대한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원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수업이 되겠죠. 이거는 활용하는 과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 활용하는 과제가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여기서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까지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업 안에도 보면은 이제 원리를 갖다가 과제를 딱 보면 이 수업 안에는 방금 보여준 비율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기억하게 하는 과제와 원리를 활용하게 하는 과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계획할 때도 그렇게 계획할 수가 있거든요. 이 메릴의 내용 수행 매트릭스 툴 이것도 되게 좀 우리가 활용하기 되게 괜찮은 그런 과제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음으로 분석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위계 분석, 군집 분석, 통합 분석의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자료를 어떻게 정렬하느냐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위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계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업 내용이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제 위계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과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거 없이 이 종류별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죠. 위계 없이 같은 그런 계층에서 종류별로 묶어놓은 그런 것들은 이제 군집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계 분석과 군집 분석이 같이 합쳐진 거는 이제 우리가 통합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거 이런 과정을 갖고 절차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우리는 위계 분석의 방법으로 과제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눠진 거는 이제 군집 분석이고요. 그리고 통합 분석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위계 분석의 방법으로 다뤄야 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죠. 예,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여기 보세요. 수학이 보면 가장 대표적인 위계 분석의 방법일 거예요. 보면은 소수의 나눗셈을 보면은요. 이거 점점 보면 이제 점점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소수의 나눗셈인데 여기서는 36.6 나누기 3이죠. 그죠? 36.6 나누기 3입니다. 다음으로 볼게요. 36.6 나누기 3이었는데 그 다음 걸 보면은 15.24 나누기 4예요. 소수점이들 한 개 더 늘었죠 이게.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 걸 보면은요 15.24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와서 이쪽에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뭐냐면 이쯤에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걸. 그죠? 소수의 나눗셈으로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는 거 계열을 갖고 있죠. 그러면 36.6 나누기 3. 그러니까 소수점 한 자리가 있었고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단어 보면은 소수점 밑에 두 개가 있었고 세 번째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분수로 바꾸고 앞에 거를 해야 되면 뒤에 걸 할 수가 있죠. 이런 그 과제 분석 방법을 우리는 이제 계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위계 분석이라고 하고요. 사회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이거 대표적인 군집 분석의 방법인데요. 보면은 국민주권, 국회, 정부, 법원 요 네 가지를 한번 볼게요. 요 내용들은 서로가 위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거는 국민주권이라는 거, 국회라는 거, 정부라는 거, 법원,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서는 여기서 싹싹 나눠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군집으로 묶어가지고 과제를 분석해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군집 분석의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업을 갖다가 과제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 말고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위계 분석과 군집 분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컴퓨터 있잖아요. 프로그램 같은 거 교육할 때 우리는 통합 분석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 편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수업을 하면은 처음 보면은 단계를 갖고 있어요. 제일 먼저 프로그램을 깔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필요한 파일들을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비디오를 갖다가 넣고 그 편집하고 음악 넣고 자막 넣고 막 이렇게 보면은 단계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출력까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쫙 그 절차를 갖고 있죠, 그죠? 네. 절차를 갖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좀 그려볼게요. 또 이렇게 볼 거예요. 첫 번째가 뭘 하기. 이거는 그 수업의 계열을 갖고 있죠, 그죠? 네. 순서를 갖고 있고 계열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보면 블록인데 블록이 안에서 보면 블록이 방법이 되게 많은 거예요. 컨트롤 I를 눌러도 되고 파일에 가서 뭐 오픈을 갖다 눌러도 되고 무엇을 눌러도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에는 뭐예요? 위계 갖고 있죠, 그죠? 학생 위계를 갖고 있는데 밑에는 보면은 이 내용들은 뭘까요?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블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여기는 군집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군집과 위계를 같이 있는 무슨 분석이라 했죠, 이거는? 통합 분석의 방법이 될 겁니다. 또 우리 편집하는 거, 편집 가서도 우리 편집에서 보면은 편집 들어갈 때 편집 들어갔는데 편집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보면 뭐 특수효과라 들어가면은 특수효과 안에는 뭐 화면 전환 기법이 있고 그러면은 화면을 갖다가
이펙트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를 막 이렇게 소개가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군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계와 군집이 합쳐져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계 분석, 군집 분석, 통합 분석.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이런 게 있다 알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절차가 있네, 위계가 있네, 위계 분석이고 이 절차 위계가 아니라 같은 속성끼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네. 그거는 군집 분석이고 이 두 가지가 다 쓰여져 있다 그러면 통합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한 과목 내에서 그러면 어떤 예. 때 위계 분석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군집 분석이 있을 때고. 예. 어떨 때는 통합 분석으로 되어 있을 때도 있고 1시간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1시간 안에서 수업을 하는데 속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그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제가 속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수업을 만드는데 속담을 알기 위해 가지고는 제일 먼저 단계를 해야 되는 게 속담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그죠? 기본 첫 번째죠, 그죠? 속담의 여러 가지 종류를 알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속담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 적당한 활용하는 데 딱 놓고, 그죠?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 이 속담을 가지고 표현해 보는 걸 했어요. 그러면은 수업에 보면은 위계가 있죠. 단순하게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갖다 수행해 보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다른 상황에서 적용해 보는 거. 위계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 첫 번째 단계에 보면은 속담의 여러 가지 종류를 알아보자고 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가니까 속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물들하고 관련된 속담이 있고 신체 기관하고 관련된 속담이 있고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속담이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좀 적어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걸 보면은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은 첫 번째가 속담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여기서는 수행을 하고 여기서는 실제로 적용을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속담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제가 속담에는 이제 동물과 신체 기관과 관련된 거 아니면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거 이런 속담들의 종류가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담 여기는 무엇들이 있고 무엇들이 있고 무엇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구조를 보세요. 이거 위에는 뭐예요? 위계 분석이죠. 여기는 뭐예요? 군집 분석이죠. 그럼 이게 두 개가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건 무슨 분석일까요? 통합 분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에서 보면은 수업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위계 분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위계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개념 같은 거 이렇게 다양한 예를 다뤄야 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군집 분석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또 이런 예를 다뤄 가지고 실제로 활용해 보는 수업들 있잖아요.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 수업으로 많이 가요. 통합 분석으로 많이 가요. 이렇게 수업 내용에 따라 가지고 과제 분석의 기법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과제 분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교수 설계 이론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이것도 제가 나눠드렸던 그렇죠. 유인물하고 파워포인트는 없으면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내용 그 과정 좀 설명드리면은 여기까지 하고 나서 제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그 내용대로만 여러분들이 수업 활동에서 행동을 하면은 어떤 선생님이 봐도 엄청나게 수업 잘한다, 애들하고 의사소통 잘한다,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이건 제가 교생 실습하는 학생들한테도 항상 강의를 했던 거고 뒤에 쪽 있죠, 그죠? 인물에 이 내용들하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교재로 들어갈 거예요. 교재에 여러 학습 기법들이 나올 거거든요. 기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요거 내용 다 하고 나서 이제 교재로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교수 설계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체계를 만드는 거였죠, 그죠? 체계를 만드는 과정. 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요구를 분석했어요, 그죠? 요구를 분석하고 그 요구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학습 과제 그러니까 교육 목표를 만들고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들, 여러 가지 내용들, 과제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죠? 네. 그럼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수업, 그죠? 교수 설계 전체가 되죠.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는데, 우선 보면 교수 설계 다른 학자들이 이 수업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룰 게 간의 9가지 수업 자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개루스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오늘 아마 간의 9가지 수업 자체까지만 하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수업이.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대라는 한자는요, 우리가 그 교실 수업 있잖아요.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실 수업을 갖다가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 9가지 수업 자체인데요. 이 간해가 좀 다른 학자들에 비해 가지고 대단한 게 뭐냐면은 두 가지 원리를 절충시켰어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원리를 절충해 가지고 이 9가지 수업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요, 행동주의라는 것은 학습을 할 때 자극과 반응이죠. 네. 그죠? 그럼 이 자극은 뭐냐면 학습자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학습자의 외부에서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자극을 통해 가지고 반응을 이끄는 겁니다. 그죠? 학습자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인지주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런 반응이 왔을 때 왜 그렇게 학습자들이 반응을 하는지, 그죠? 학습자 내적으로 인지 과정에 대해 가지고 연구한 게 인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간에는요, 교실 수업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들, 상황들과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같이 절충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이제 그 교재들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학습의 과정에는 주의, 동기, 선택적 지각, 의미적 보호와 장기 기억에 기억하고 탐색과 이상, 수행, 피드백 이런 과정을 거치고, 수업 사태에서는 첫 번째가 주의 획득하기, 학습자에게 수업 목표 알리기, 선수학습 대상을 자극하기, 자극 제시하기, 학습 안내 제시하기, 수행 유도하기, 피드백 제시하기, 수행 평가하기, 과제와 학습의 전이 증진하기,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고 이렇게 설명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학습에서 보면 수업 사태하고 그 학습자의 학습의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그 동시에 일어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고 한번 분석한 건데, 한번 볼게요. 이제 실제로 수업 사태가 일어나면은 이 수업 사태에 따라 가지고 학습자 인지 과정 내에서도 이런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그런 설명들을 잘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리를 해봤는데 좀 복잡하게 보이죠. 네. 그런데 설명 들으면 되게 쉽게 이해가 돼요.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10분 안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남았다. 10분 안 남았다. 8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좀 시간이 때문에. 우선 제일 먼저 이 수업 사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자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학습의 과정은 뭐냐면 학습자의 반응이 됩니다. 이건 S고 여기 R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인지 과정 내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동주의고요. 이 안에 걸 본 거는 이제 인지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에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두 가지 이론을 다 접목시켜가지고 수업 사태를 분석했습니다. 제일 먼저 학습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거는 뭐냐면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인지주의 보면은 인지주의 중에서 정보 처리 이론을 채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수업의 전체적인 과정인데요. 제일 먼저 교사는 학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학습자의 주의를 끌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 이제 우리가 이 감각 항록기가 자극을 받아들여요, 그죠? 그럼 학습이 시작되죠. 우리가 보고 들어야 돼 수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기 위해 가지고 주의 획득하게 합니다. 그럼 수업에서 이 주의 획득하기를 위해서 어떤 걸 할까요? 동기유발이라는 그런 거 하겠죠, 그죠? 수업과 관련된 걸 얘기해 주겠죠. 그럼 동기유 주의 획득하기를 통해서 주의를 끌어냅니다. 그럼 학생들이 감각 등록기로 봅니다. 그런데 감각 등록기로 봤다고 해가지고 학습자가 학습을 할까요? 아니요. 그렇죠. 동기가 생겨야 돼 수업을 하겠죠. 그 동기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학습자에게 수업 목표를 알려줍니다.
이 수업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 끝난 다음에 학습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걸 수업 끝나면은 할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라든지 만족감을 주로 인해 가지고 그죠? 그런 수업을 하게 하면은 동기화가 되고 이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면 이제 학습자는 이 내용들의 감각 등록기에 들어온 내용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하는데 이제 이 인지를 통해 가지고 단기 기억에 정보들이 들어왔어요. 그죠? 단기 기억에 대해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뭐라냐면은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목표에 대해 가지고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런 내용을 해당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선수학습을 해라는 작업입니다. 전시학습 상기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장기 기억에 갖고 있던 활성화된 기억들이 다시 단기 기억으로 와가지고 이 활성화된 기억은 활성화된 기억은 작동 기억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요, 우선 이 내용들이 내가 아는 거기 때문에 유의미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유의미한 내용이 되고 학습이 조금 더 이제 선택적 지각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잘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게 학습이 되겠습니까? 잘하는 거죠. 내하고 관련 있는 거 학습이 더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습자들한테 이제 학습할 준비를 만들어줘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교사는 학습자가 이제 선택적 지각할 준비가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데 여기서도요, 무작정 학습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안내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자극부터 제시해요. 이 자극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부할 내용에 대한 그 간단한 시식이라고, 시식이죠. 시식. 네. 간단한 맛보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그죠? 시식해보고 맛있으면 다 먹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홈플러스 갔는데 비엔나를 팔더라고요. 10,000원에 5봉지 준대요. 우와. 무조건 살 수 없죠. 그래서 가가지고 시식 좀 해볼 수 있나요? 그러면 얼마든지 물어보라고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스모키죠. 훈제향에다가 식감도 쫀득쫀득해가지고 와, 이거는 우리 둘째가 반드시 넘어간다 해가지고 5봉지 사왔습니다. 되게 기분 좋게 사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봉지에 10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맛있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음식 같은 경우도 맛을 봐야 돼. 맛있으면 다 먹잖아요. 그죠? 먹기 쉬우고요. 그죠? 수업에서도 보면은 자극 제시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공부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자극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할 거야 설명하죠. 이게 뭐냐면은 자극 제시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어요. 좀 안 냈는데요, 그죠? 어제 과자 다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요. 얼마? 2,000원요. 그럼 200원 세금 낸 거예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습니다. 또 부모님도 세금 내죠. 예. 그런 세금을 내는데 그런 얘기 설명하는 게 자극 제시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제 세금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쉽게 선택적으로 지각을 할까요? 아니면 지각을 하지 않을까요? 쉽게. 선택적 지각하기 쉽겠죠. 왜냐면은 자극을 제시해가지고 받아들일 준비를 만들어 놓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난 다음에, 해놓은 다음에 학습 안내를 제시하게 되면은 학습자들이 선택적 지각을 하고 스스로가 의미적 부호화를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걸 기억하는 데 있어가지고 똑같은 개념으로 학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구구단 보면 저는 구구단이죠. 곱셈 구구. 9일은, 2일은, 2, 2, 4, 2, 3, 2, 4, 8 이렇게 머리에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저 초등학교 때 맨날 그 초하고 걸레를 갖고 오래요.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 나무바닥에다 초치를 막 한 다음에 걸레 가지고 1을 2, 4 맞춰가지고 쫙 맞춰가지고 이렇게 닦으면서 구구단을 외우는 거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구구단이 의미적으로 어떻게 부호되어 있냐면은 1은 2, 2, 4, 2, 3은 6, 2, 4,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생들 보면은 걔들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1은 2, 2는 4, 2, 3은 6, 2, 4는 8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또 다르게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거 다 소양해가지고 1은 2, 막 이러고 2, 4, 2, 3은 6, 2, 4, 8 갑자기 빨라진다. 2, 5, 12, 1, 6, 2, 5, 12, 1, 6, 12, 2, 7, 14, 2, 8, 16 뭐 갑자기 빨라지고 이런 노래를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의미적 부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경험이 다르고 갖고 있는 이런
선수 학습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 부하도 달라질 수가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장기 기억이 저장되고 나면 이제 선생님은 기억 학습 다 끝났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수업 과정 중에 수행을 유도합니다. 수행을 유도하면 학습자는 여기 기억되어 있는 학생 그 기억들을 가지고 앞서 이제 탐색 기상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실시해요. 활동을 했죠, 그죠? 그럼 선생님은 이 활동에 대해 가지고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학습자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학습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학습 내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수업을 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메릴 있죠, 그죠? 아까 전에 메릴 맞으니까 내용 그거 내용과 수행과 내용으로 나누지. 뭐였죠? 매트릭스 있잖아요, 그거. 기억이 잘 나죠? 그러니까 네. 메릴의 내용 수행 행렬도 보면은 그 발견 능력에 해당되는 그게 있죠. 이게 다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수행 평가를 또 합니다. 이 수업 내용을 갖다가 다른 데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행 평가를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학습자가 이걸 확실하게 발휘시키고 이해시키고요.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전의를 높이기는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요게 보면은 이제 간애가 수업 자체를 이렇게 정의한 내용이 있고 요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다 되셨으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